그 정착물의 12페이지 그 내용은 이 안에서도 이제 목차가 그 세 가지가 이제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중에 설명한 것도 있고 설명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설명하지 않은 것은 기본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요식에 요거는 개념 잡는 게 의미가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착물에 대한 이제 내용은 목차가 우선 개념인데 이게 민법상 토지 정착물이거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되어 있으니까 그 민법상 정착물 하면은 결국 뭐로 보는 거예요? 아니 민법상 정착물이면은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동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부동산이잖아. 토지도 부동산, 민법상 정착물도 부동산. 그럼 아니면은 뭐라고요? 동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지만은 뭐 굳이 뭐 정답으로 체크를 거의 안 하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기 때문에 먼저 개념 상에서 토지에 부착이 돼야 돼요. 바깥에 보면은 많은 땅에 부착된 것이 있죠. 또 부착돼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토지 부착된 상태에서 쉽게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을 말합니다. 분리해서는 안 되는 물건 또는 분리할 수가 없게 되는 물건. 그럼 토지로부터 분리가 돼버린 건 뭘까요? 동산이 되죠. 동산. 저도 집에 있을 때는 정착물이죠. 집에 계신 그분의 정착물이라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집만 나오면은 분리됐지? 동산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또 12시에 들어가야 되면은 또 주말에 되면 또 다 하루 종일 정착물이라서 어떻게 하면 이게 그 탈옥을 할까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모하건의 원장님은 일부러 문자로 보내죠. 특강한다. 아니 시작했는데 벌써 특강을 해요. 나와라 그러면 그걸 다 알아가지고 이제 잘 통하지 않고 또 두들겨 맞고 토지에 부착된 상태에서 분리할 수가 없게 된 물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출 문제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우선 정착물에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끄트머리줄에 정착물에는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는 독립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독립정착물이라고 그러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가 있다는 거야? 2개가 있다는 거야. 그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착물에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로 인정되는 것과 독립된 정착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시험 문제 내기가 편해요. 그래서 다시 토지 정착물에는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그럼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조금씩 책에는 독립물 그렇게 되는데 민법상 표현이고 어떤 민법책에서는 이거를 독립정착물이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에 독립됐다? 토지에 독립됐다. 그리고 이게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정착물이 있어요. 토지의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게 종속됐다는 거야. 어디에 종속됐다는 거야? 토지에 종속됐기 때문에 요거를 토지의 결국 일부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착물에는 두 가지가 다시 있어요.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이 안 돼서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눠진다라. 근데 최근에 3년 전에 이게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그래 두 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가 분류체계에서 참 문제 내기가 좋은 겁니다. 문제 스타일이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이 오주선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네 가지가 독립된 정착물이 있었고 하나가 종속 정착물이 있었어요. 근데 종속 정착물보다는 독립 정착물이 종류가 더 적어.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아셔야 돼. 독립된 정착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책에 나오면 거기 이제 뭐 참고해가지고 바로 밑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목차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물은 법적으로 토지하고 항상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이죠.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고, 그리고 뭐죠? 대장도 따로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임목이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험도 그랬지만은 소유권 보존 그냥 다 생략하고 키워드만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가 뭔지 아시죠? 등기부 보신 적 있으세요? 벌써 그 보셨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경험치를 가지신 겁니다. 등기된 임목. 요것이 이제 하나가 딱 되어 있습니다. 등기된 임목. 민법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이 또 있어요. 명인 방법은 이름표 붙이는 거죠. 민법 좀 하셨을 거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습니다. 그 나무 중에 거기 이름표 붙은 거 있죠. 나무에 또 이름 새긴 거 있고 그 소에다가 엉덩이에다 뭐 하고 제가 나이트 갔는데 제 뭐 이마에다가 누구 거 하면 저는 누구야 그 사람 거죠. 그게 명인 방법이지. 제가 집에 계신 그분하고 마트를 가면 집에 계신 그분이 제 이마에다가 누구 거 적을까 안 적을까요? 안 적죠? 안 적고 제 이마에다가 폐기물 이렇게 적습니다. 아무나 가져가라는 건데 아무도 안 가져가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죠. 그때 그분의 표정은 이렇게 버리고 하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농작물이 있습니다. 농작물. 그래서 딱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이거 말고 민법 수험소가 아니라 이제 민법 총론에 보면은 이제 학설에 따라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독립된 점을 보는 경우가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 학설마다 다른 것은 우리 시험에서는 내지를 않습니다. 민법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못 내요. 출전이 몰라.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거 네 가지를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이거죠. 그 당시 기출문제에서도 1, 2, 3, 4 보니까 하나가 여기 있는 게 들어갔었어요. 나중에 다 공부할 국어가 나왔었죠. 그 당시. 국어가 뭔지 아시죠? 국어 또랑. 도랑을 국어라 그러고 그 담장, 뭐 축대, 뭐 우물, 도로 포장, 뭐 교량, 뭐 등등등등이 많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바깥에 보면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그 독립정착물하고 종속정착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옛날 학개론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좀 위험해 잘 안 내는데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은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 OX.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혹시 매도자란 단어 아세요? 매도자는 누구예요? 야, 이거를 아시는다는 것은 벌써 엄청난 실력이시죠. 그 3년 전에 모학원에서 매도자가 누구예요? 매수자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벌써 다 아시니까 매도자가 갑돌이고 매수자가 을선이다. 그럼 토지가 양도됐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토지가 팔린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 건물이 있네. 아파트라는 건물. 그럼 토지가 양도되면 건물도 같이 팔리는 건가요? 아니야. 그 우리가 매매계약 작성할 때 토지 매매계약서 중개업자 끼면 3장 작성하죠.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보관령 그리고 이제 그 건물 매매계약 따로 작성해야 돼. 토지 그래서 총 6장을 작성해야 돼서 아파트 거래하실 때는 아파트라는 건물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같이 거래되잖아요. 그럼 총 매매계약서 몇 장 작성한다? 6장을 작성해야 돼. 6장. 여러분 6장 작성해요? 3장 작성해요? 3장 작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6장 작성해서 땅문서, 집문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거래되는 거니까 토지계약서, 주택계약 따로 작성했는데 1984년도에 거래 관행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거래하는 관행이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서 안에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은 거기에 인적사항이 나오고 그리고 부동산 표시란이 나옵니다. 그 부동산 표시란에 보면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거래 관행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독립된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맡겨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가 양도되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포함해서 같이 양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형식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착물에 대한 논리가 이게 한 70%가 이제 복합개념 부동산 주제 정답 나오지만은 정착물에 대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 중에 독립된 정착물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 의미가 있고 책이 없지만은 하나 더 첨가할 것이 있어요. 잠깐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기준이라는 타이틀로 아마 기본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부동산학 개론의 수험서에 보면 구분 기준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구분 기준이 무슨 말이냐면은 민법상 정착물이냐 또는 아니냐라는 거야. 그 민법상 정착물이면은 부동산이죠. 아니면은 뭐겠어요? 동산이야, 동산. 그래서 민법에서는 부동산하고 동산을 구별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이제 그 민법상으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권리관계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부동산학 개론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민법상 정착물이라는 요거를 문제를 구성하기 위한 지문을 좀 넓히는 차원으로 그 정착물을 가지고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4가지 기준이 있는데 4가지가 다 나오지 않았고 2가지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중에 2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그 부착 방법에 따라 달라요. 이게 이제 최근에도 한번 나왔었죠. 부착 방법 무슨 뜻이냐? 토지가 독립된 부동산이고 건물도 독립된 부동산이죠. 그 많은 물건이 여기 특히 건물에 많이 부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착된 이 물건이 과연 정착물이냐 또는 아니냐, 즉 동산이냐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험 질문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 판단하는 사항은 이 건물의 토지에 부착된 어떤 물건을 물리적으로 제거 여부 가지고 우선 따져보는 게 시험에 나오죠. 그럼 물리적으로 제거가 만약에 불가능하다. 이건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뭐가 된다? 부동산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얘는 정착물로서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물리적 제거가 가능한 경우, 이걸 시험에 냈죠.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고, 가능하면 뭘까요? 가능하면 동산이다 하면 틀리게 되는 거야.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한 경우를 하더라도 이거를 모두 다 동산으로 보면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이게 정착물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다 접하실 겁니다. 그럼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우선은 이제 그 효용이라는 단어, 유용성이라는 단어, 기능이라는 단어 이런 표현을 써요. 문제상에서. 세 단어를 다 쓰든 셋 중에 하나만 쓰든 아무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물리적 제거됐을 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영향을 미치면서 얘네들을 제거 가능하대. 즉 건물에 부착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제거시켰어. 제거시켰을 때 기능적인 면에서 건물의 효용에 영향을 미쳤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가치가 훼손됐다는 거죠. 이거 떼어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럼 이거를 뭐라가 된다? 이거를 영향 미치면은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근데 아무런 영향 미치면 제거되면 그게 뭐로 본다? 동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제거 가능해서 모두 다 동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요 문구 가지고 판단하는 요거를 이제 알고 계시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지문에 대한 해결책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대학 교재에서는 뭐로 예를 들고 있냐? 항상 요걸 처음에 이걸 들고 있는데 대학 교재, 자학군 대학 교재에서도 요걸로 예를 들죠. 변기를 가지고 예를 들더라고요. 저도 맨날 요거 하는데 변기가 친근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변기가 정착물이냐 아니면 동산이냐를 판단하는 거야. 뭐 해당될 것 같아요? 이거 정착물이다 하잖아요. 틀리게 돼요. 동산이다 하잖아요. 틀리게 돼요. 그러면 국가고시에서 이 2가지의 결론을 내리려면은 물건이 있고 결론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명쾌하게 하려면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어야 돼. 그러면 주택 있죠?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변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변기는 물리적으로 제거가 가능하죠? 그럼 떼어냈어. 떼어내면 변기가 없는 주택이야. 화장실 없는 주택이야. 그 주택으로서 효용성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치잖아. 요강을 맨날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요강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떼어내면 안 되는 물건이야. 그래서 이제 주택에 부착된 변기는 정착물이다. 근데 판매상에
판매 목적으로 쭉 진열되어 있는 변기들 있죠? 그렇죠? 그럼 그건 뭐가 된다? 그건 동산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학 교재에서도 요가 가장 와닿는 거 아마 그 당시 교수님 이걸 예를 든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을 집어넣을 때 이게 모두 다 이제 물질 제거 가능한 모두 동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물건이 다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처절한 마음이다만 항상 예를 드는데 남편도 그래서 예를 든다는 거죠. 정착물이냐 아니면은 이 인간이 동산이냐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면은 저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은 정착물이고 그 나머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동산입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월요일, 화요일은 저희 아파트가 분리수거하는 날이에요. 12시에 도착하면은 그 다 준비 메모가 돼 있어요. 빨리 분리수거해서 아침에 깨끗한 상태로 그 놔둬라. 그러면 새벽 3시까지 분리를 합니다. 분리수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소주병하고 맥주 캔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거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라는 것이지. 어쨌든 이제 물건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사례를 드는 경우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위험하기 때문에. 출제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예. 주의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사자들 간의 관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당사자들 관계, 당사자를 그 원소에 보면 2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냈는데 상식적인 말이야. 그 하나가 이제 그 임대인하고 이거 기출문제 많이 보실 겁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소유자고 임차인은 점유자입니다. 그러면은 임대 부동산이 있겠지. 많은 물건이 부착이 돼 있겠죠. 이것이 정착물이냐 동산이냐 판단할 때 누가 설치했느냐 설치 주체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식이야.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이 있겠죠. 이거는 본인 임대사업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본인 부동산에 본인이 설치한 거야. 이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부동산으로서 얘는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시험에 내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나온? 요게 나왔었어.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 있죠. 이건 어쨌든 임대인이 여기 건물에 부착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부착이 돼 있다 해서 그걸 전부 다 부동산을 보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임차인이 설치한 건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자는 당연히 누구 거겠어요? 임차자 거겠죠. 근데 실제 시험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부동산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니죠. 동산이야. 임대기간 끝나면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도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것이 뭐냐면은 기본서에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의 관계에서 또 언급하는 지문이 있더라고요. 매도자, 매수자는 임차인 관계가 또 다르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을 양도됐어. 그럼 양도 대상에 포함 여부 가지고 따져보더라고요. 그럼 양도는 포함된다. 그럼 부동산이 팔린 거니까 포함이 되면은 이거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봐가지고 결국 누구 것으로 되는 거예요? 매수자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근데 포함이 안 되면은 이건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보는 거야. 동산 보면 이건 넘기지 않은 거지? 그럼 누가 가져가겠어요, 다시? 매도자가 가져가겠지, 이렇게. 이건 뚜렷한데 이건 시험에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럼 중요한 것은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매매 관계에서 특약을 뭔가 다뤘는데도 그 특약에도 해당되지 않는 어떤 물건이 발견이 된 거야. 근데 어떤 물 발견됐는데 이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또는 동산인지가 불분명한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럼 불분명하면은 이게 정착물의 동산에 따른 의미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일단은 뭘로 간주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요 가로 안에 이제 채우는 것이 이제 모의고사 보면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럼 이게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지 옳은 지문이 될까? 정착물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동산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거래 질서 안전을 위해서 어느 것인지 일단은 불분명한 물건이 확인이 되면은 이것은 일단은 정착물로 간주돼서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거래하셨다. 그 열쇠 있죠, 열쇠. 열쇠는 이제 매매 관계에서 동산일까, 부동산일까? 아파트 열쇠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그럼 민법책 보면 부동산으로 돼 있어요. 부동산 물리적 실체에 대한 뭐 땅 이런 것만 부동산이 아니라 어떤 법률 관계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 열쇠가 만약에 동산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집은 넘겨줬죠? 넘겨줬는데 동산이면 매도자가 가져가잖아요. 집만 넘겨주고 키를 안 넘겨준 거야. 그러면 그 문을 못 열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뭐 햄머러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핵폭탄이 부딪혀도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다? 열쇠도 종속 종착물로서 뭐죠? 이게 부동산이 되는 거야. 부동산. 물론 열쇠 판매상에서 진열된 판매목 진열되는 그 열쇠들은 다 뭐죠? 그 동산이 되는 거죠. 근데 매매 관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매 관계에서 남편분이 있죠. 남편분은 그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상황에 따라 다르지. 그 이삿짐 팀장님이 어떻다 그랬어요? 아파트를 가는데 거실에 남편이 서 있다 그랬죠?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지금 어떤 정착물이 동산이가 불분명하잖아. 그럼 뭐예요? 라고 그 집에 계신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면은 뭘로 간주한다? 정착물로 간주돼서 팔리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분은. 그래서 움직이지 자꾸. 거실에서 움직이면 동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팔리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민법은 그 남편분들이 팔릴까봐 사람은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돼 있더라고요. 제가 대통령 되잖아요. 민법 체계를 바꿔서 남편분은 물건으로 간주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 매매할 때 초긴장 상태가 될 거예요. 초긴장 상태가. 임대할 때도 초긴장 상태가 되겠죠. 이때는 정착물 되면은 그 집만 가져가고 남편분은 놔두고 가는 거죠. 그런 시기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어. 저도 누구한테 팔렸으면 좋겠어. 등등등.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러한 그 어떤 사례를 드는 것은 말씀드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나온 것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정착물에 대한 논리가 이제 어쨌든 지문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오지선다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답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지만은 그 정착물에 대해서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요거 하나 아시고 책에는 없지만은 구분 기준 중에 이제 네 가지가 있지만 시험에 나온 게 두 개가 있다. 물리 제거 가능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요 문구를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임찬이 설치한 것은 뭐죠? 동산이라는 상식적인 말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등등.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준부동산이야. 준부동산은 그 광해부동산 파트에 보면은 양가르 2번에 준부동산 그리고 양가르 3은 준부동산의 종류 등이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준부동산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먼저 준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실 단어들이 있습니다.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부동산이면 그냥 부동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준자가 붙어서 뭔가 이유가 있겠죠? 먼저 얘는 민법상 부동산이야,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라고 해야 돼. 그렇죠. 민법상 부동산 여기까지니까 얘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야. 요거 하나 이제 언급을 하진 않지만은 이제 이렇게 한번 깔아 놓으시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그 물건의 준부동산을 얘기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특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근데 특별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이 부동산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토지하고 건물이잖아요. 저희 알고 계신 거. 토지하고 건물은 그 토지 위에 땅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어떤 땅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 그 땅 주인이 그 땅에 서 있는 그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땅에 점유한 사람을 그 부동산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부동산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동산의 경우는 땅 위에 땅을 점유한 사람은 부동산 소유자로 보기가 좀 곤란하다. 그럼 소유자가 누구란 거를 그러면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소유자가 누구란 거를 정부가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으로 나온 제도가 등기제도예요. 등기. 그럼 등기제도를 통해서 이 땅 주인이 누구란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죠. 등기만 이제 그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를 우리가 대외적으로 권리관계를 알린다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시라 그래. 공시. 내일 그 환상적인 분이
제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닌 이렇게 X가 된 한성형분이 오실 텐데 그것은 민법상 아닌데 가장 중부동산은 토지 건물처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시 방법을 갖추게 돼요. 공시 방법. 이게 키워드가 돼. 개념으로부터 이게 키워드인데 우리 공시란 말을 알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뭘로 하느냐? 등기죠. 그래서 등기 등록. 기본상 자세하게 이제 나온 걸 보고 제가 판단해 드리겠지만은 그 중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은 물건의 성격상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는 특정한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 내려요. 그 개념을 뭐라고 나올 때는 요 말이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개념에서는. 근데 특정한 물건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대표적인 어떤 동산들이 있어요. 동산 중에 중부동 취급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동차라든지 뭐 건설기계라든지 그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체라면 재단이 있어요. 재단은 시험에 나온 것만 보면은 재단 중에는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만 시험에 나왔어요. 권리도 있어. 그 광업권이라든지 어업권 이런 권리도 있지만은 많이 안 나오고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는 예를 들어 자동차는 동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동산인데 이거를 중부동산에서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물건의 성격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시 민법을 들어가면 되는데 민법에 보면은 무주물이라는 게 있어. 이게 무슨 말이죠? 아주 복잡한 것은 민법상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학교론에 관계되는 것만 이제 겉핥기식으로만 하면은 주인이 없는 물건을 말하죠. 근데 민법상 물건 하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은 뭐다? 동산이야. 근데 주인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야. 무주 부동산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 걸까? 국가 거야, 국가. 민법에도 국가로 돼 있어요, 이렇게. 국가에 귀속해서 아마 공매 처분할 겁니다. 근데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야. 그리고 뭘로 할까요? 뭔가 땅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먼저 주순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 됩니다. 물론 이게 현금이냐 아니 돈이냐 아니냐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 제가 나이트를 갔는데 혼자 가서 나이트 풀로 춤추는 데서 가만히 흔들고 있어. 혼자 갔어. 무주 동산이죠. 그럼 저 누구 거야?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누가 갖추면 되죠. 누구 거다라고 저를 닦아치는 사람이 제 주인인데 끝날 때까지 혼자 춤추고 저렇게. 이게 이제 아무도 저를 점유할 생각이 없나 봐. 근데 내일 오신 분은 서로 점유하실걸요? 아마 나이트 가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점자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동차를 민법상 선점의 대상이 되는 동산으로 방치하잖아요. 문제가 생기겠지. 그럼 자동차를 운전하시다가 잠깐 어떤 건물에 들어가셔서 볼일 보고 10분 만에 나왔더니 누가 유리창 깨고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누구 거야? 그 사람 것이 돼. 그래서 이제 선점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놔두려면 얘네들을 사회 경제 활동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얘를 동산이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물건의 주인으로 보기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럼 이걸 어떤 방법을 취할까? 어떻게 돼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주인이 아니라 토지 건물처럼 공적 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나온 제도가 등록 그리고 등기 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뭐를 갖추게 돼요? 등기 수단, 등록 수단을 갖추는 거. 그게 공시 방법입니다. 핵심이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대통령 되면은 자동차는 한번 선점 대상되는 동산으로 풀어줘도 될 것 같아. 그럼 저희들이 항상 가방 들고 다닐 때 가방 안에는 아마 망치 등을 갖고 다닐 거야. 필요하면 망치 유리창 깨가지고 자동차 앉아주고 그러고. 그리고 좀 급하면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좀 한국 공항 가면 되죠. 타겟팅은 뭘로 잡아? 비행기를 잡아가지고 저거 내 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중부동산의 개념을 설명할 때 핵심적인 것이 공시가 왜 중요한지를 언급해 드린 이유고 현실적으로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동차 있죠? 자동차는 부동산 개념이야, 문제 타이틀이. 자동차는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는 거야. OX. 1번 어제 객관식 강하시니까 자동차는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1번 X, 2번 X, 3번 X, 4번 X, 5번 몇 번이야? 그쵸? X죠, X. 모두 정답이죠? 왜냐면은 지금 이게 지금 뭐하고 하는 거야, 지금? 중부동산 하는 거잖아. 중부동산은 뭐예요? 광해부동산이잖아. 광해부동산은 뭐죠?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 부동산 개념에 대한 논리야. 물론 이제 뭐죠? 이제 뭐 자동차 영업소에서 자동차를 뭐 사서 그 영업소 그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세일즈맨 입장에서는 그 자동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 대상으로 이제 이게 상품으로 도는 경제 개념이겠지만은 우리 문제 개념이 뭐다? 문제 타이틀이 다음은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중부동산으로서 이제 등록된 자동차가 뭡니까 물어보면 얘는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이야. 또 실제 시험에도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음은 부동산 개념 중에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참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상품, 4번 생산요소, 5번 공장재단. 공장재단이지. 공장재단은 지금 어디에 해당돼요? 중부동산에 해당되고 얘도 뭐다? 법률적 개념. 그러니까 종류를 나열하자면 결국 전부 다 복합 개념의 체계도 문제로 내용이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연습하시면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뭐 이런 스타일에 대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체계는 좀 하나 더 해볼게요. 이 부동산 개념은 이게 이제 작년에도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복합 부동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복합 부동산. 이거는 복합 부동산은 많이 내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 근데 뭐에 대한 역할을 하냐면은 지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죠. 복합 개념 부동산하고 이 복합 부동산을 헷갈리게 하라는 뜻이야. 이게 내용상으로. 그럼 복합 부동산은 뭐냐면은 개념 자체가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합쳐진 형태를 우리가 복합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과 부동산 합쳐진 형태가 복합 부동산. 그럼 우리가 이렇게는 시험에 내지 않을 것이고, 그럼 대표적인 부동산 하면 뭐겠어요? 토지잖아. 그렇죠? 또 하나 대표적인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건물이 있겠지. 그럼 토지와 건물 등이 얘네들은 따로따로 독립된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독립된 부동산인데 각각 그래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돼요. 따로따로 거래가 된다는 거야. 근데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 등이 중요한 단어 결합된 상태야. 결합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꺼번에. 그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대표적인 아마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활동은 거래 활동일 거야. 토지 아파트 거래할 때 땅 따로 거래하고 건물 따로 거래해요. 땅하고 건물 같이 거래해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결합된 상태에서 활동 대상 될 때 이를 뭐라 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오가 돼. 이거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틀리게 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복합 개념 부동산은 부동산 학적인 부동산 개념으로 법 경기로 논하는 것이고 복합 부동산은 거래 활동상의 부동산 활동상의 부동산 한 유형이다라는 거죠. 실무 활동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가지가 1회 때부터 나오고 있고요. 이거 위에는 안 나와. 이 안에 있는 걸 세부적으로 들어갈 뿐이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복합개념 부동산의 법경기 체계도가 1등이고 정착물에 대한 내용, 준부동산에 대한 개념, 그리고 복합부동 약간의 사고방식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29회 때 1번 타저로 100% 문제입니다. 100%. 아주 시험이 하찮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나는 프린트에 그 예제가 있어요.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번에 한번 볼까요? 1번에 보면은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자산, 위치, 환경, 공간 등을 구분할 수 있다. OX. 뭐가 틀렸어요? 수준은 이 정도야.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지선다 중에서. 이거는 X야. 자산은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야. 질문은 기술적 개념 물어보고 있는데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는 X가 됩니다. 2번에
토지와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에는 건물, 등기된 수목의 집단, 농작물, 우물 등이 해당한다. X죠. 지금 이제 독립된 정착 물어봤는데 건물부터 농작물까지는 맞죠. 근데 우물은 뭐에 있어서요?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즉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종속 정착물이야.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가 이런 스타일로 내더라라는 거죠. 이것도 우물은 아니야. 우물은 종속 정착물입니다. 이거는 X고요. 3번에 물리적으로 제거했을 경우에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됐대. 이거 떼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떼어내면 안 되는 물건이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뭘로 봐야 돼? 정착물로 취급된다라고 단어가 나와야 돼. 제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 이거 5가 되는 거죠. 4번에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래. 이거는 X지. 뭘로 간주돼야 돼요? 동산으로 간주돼야 되는 겁니다. 동산. 이거 X야. X. 5번의 준부동산은 성격이나 관리 입장에 봤을 때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으로 등기 등 불가피하게 된 물건을 말한다. 맞죠? 그렇죠? 공시라는 거, 특정한 물건을 말한다. 정확하죠? 준부동산 개념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6번에 경제적 개념에는 등기된 선박 및 개념에서 등기된 선박 및 항공기는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틀렸죠? 등기된 선박과 항공기는 무슨 개념이었어요? 부동산 개념에서 법률적 개념이었지. 왜? 준부동산에 대한 논리니까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건 X가 되는 거죠. 7번에 복합개념 부동산이란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에서 활동될 때의 경우를 말한대요. 그렇죠. 방금 하고도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틀렸지. X라고 해야 되지. 복합개념 부동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지금 여기까지 푸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7문제 푸셨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한 문제 이상을 맞히신 분은 합격할 확률이 100%입니다. 왜? 우리는 10초면 잊어버리 충분한 시간인데 벌써 기억을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실력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좀 입문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해봤어요. 느껴보시고 한 문제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프린트 이상 난이도가 없어요. 요것이 이제 오지선다로 묶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 문제짜리가 될 겁니다. 계속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시험 때까지 나눠드리고 두 번째 주제. 토지 용어가 나옵니다. 토지 용어가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15페이지 나와 있는데 토지라는 고유명사가 이제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토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설적으로 토지 용어 중에 많이 나온 토지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후보지 이행지라는 이제 생소한 용어하고 필지, 획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토지를 이제 한 토지만 계속 집중될 수 없으니까 오지선다를 펼쳐주는 과정 중에 이제 다른 토지들이 이제 섞여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토지든지 제일 먼저 건드려야 하셔야 될 토지 용어가 많이 내진 않지만은 이제 택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택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택지는 뭘로 알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 이 택지라는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건축용지를 말해요. 건축용지. 그래서 거기 이제 택지가 양가로 2번에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리고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주상공이라는 이제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이 있는 거잖아. 우리는 국어도 안 되고 산수도 안 되는데 이용되고 있는 거니까 건물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용되고 있는 것도 택지지만은 이용 목적으로 조성됐다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건물이 없죠. 그러니까 이 택지라는 것은 이미 건물이 들어선 땅도 택지고 앞으로 건물을 들어설 수 있는 땅도 택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거를
건축용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때문에 이제 이 건축용지 안에는 이미 들어선 땅을 건부지라 그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양가를 보면 대지라고 나왔잖아요. 대지. 그렇죠? 그러면 이 대지라는 내용이 요 택지하고 요 대지를 논할 때 요 대지는 한글로만 내잖아요. 무조건 문제의 오류가 돼. 대지라는 한글로 쓰면 여러 가지 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같이 꼭 써줘. 그 대지에 보면 그 여기는 한글이 그 한글만 돼 있죠. 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흑토자가 있는 돼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택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택지하고 대지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택지하고 대지는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같은 개념이야. 다만 이제 택지라는 말은 뭐 얘는 감정평가상의 용어고 그리고 이제 요 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이제 세부적으로 논하지는 않고 그냥 택지하고 대지는 건축용지로서 유사한 개념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택지로 내고 어떤 때는 대지로 냅니다. 이때 대지는 꼭 한자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랫변에 흑토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양가론서 한 번에 올해 나왔던 이제 지문 중에 하나인데 부지가 있어요. 부지는 이제 가운데 그 첫 번째 줄의 끄트머리를 이제 보시면 돼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바닥 토지라고 돼 있죠. 그것이 부지의 개념이야. 부지란 말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부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지하고 택지 개념을 같이 묶는 이유가 부지는 택지하고 대지 요 두 가지가 유사한 개념이라 그랬죠? 요거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 부지가 되는 겁니다. 부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부지다. 그럼 부지 안에는 택지가 들어가 있어요. 부지 안에는 택지가 이렇게. 그러면은 부지 안에 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지도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밑에 바닥 토지는 전부 다 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천이 지나가는 바닥 토지 있죠. 이건 하천 부지라 그래. 그렇죠? 그리고 철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있죠. 이거를 철도 부지. 그리고 농작물이 재배되는 땅 있잖아. 그 농작물로 사용되고 있는, 즉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농업용 부지. 나무가 막 식재되어 있는 산들이 있죠. 나무 식재된 임업용으로 사용된 바닥 토지, 이거를 임업용 부지. 뭐 초등학교 건물이 있어요. 초등학교 건물이 있으면 학교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있죠. 학교 부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용도 사용된 밑에 전부 다 부지란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택지보다는 당연히 넓은 개념이죠. 건축용지 이의도 포함하니까.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택지는 반드시 부지라고 할 수 있다. 오지. 그죠? 택지는 부지에 포함하는 거니까 택지는 반드시 부지가 되잖아요. 힘들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김덕기는 반드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지금 남자잖아. 증명해 보여? 이렇게. 근데 부지는 반드시 택지가 된다. 거꾸로는 성립이 안 되잖아. 남자가 김덕기다. 이 말은 안 맞죠? 왜 이제 택지는 당연히 부지이지만은 부지 안에는 택지 말고 다른 비택지도 있기 때문에 택지는 부지지만 부지가 택지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이제 표현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선은 택지라는 개념을 타이틀로 해가지고 대지 건축법상의 대지와 같은 건축용지로서 유사하게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나왔던 부지보다는 두 가지가 작은 개념이다. 그래서 부지는 굉장히 넓은 포괄적인 용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포섭하는 용어가 부지가 돼. 그래서 개념도 그래서 어떤 용도 사용되고 있으면은 이때 받아 전부 다 부지라는 명칭 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택지를 먼저 건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 밑에 2번에 보면 그 전설적인 토지 용어 중에 하나인
후보지하고 이행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지 이행지인데 올해 보면은 후보지가 또 나와 있어요. 작년에 나왔고 올해 또 나왔어. 후보지 이행지에 대한 논리는 거기 이제 개념은 안 나왔지만은 두 가지 공통적인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적인 개념이 뭘까 했더니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둘 다 공통적인 게 용도. 용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쓰임새를 말하죠.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전환되고 있는, 요 말이 중요하죠. 그럼 얘는 중이라는 거야? 전환이 끝난 거야? 전환되고 있다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이제 전환 중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용도 전환이 완료된 땅은 후보지행지란 말을 쓸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두 가지가 같은 공통적인 용도가 전환 과정에 있는 땅인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후보지는 그리고 이행지를 구분하는 용도체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용도체계를 크게 분류했을 때 큰 용도체계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으면 얘가 후보지가 되고 용도체계를 작게 분류했을 때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으면 이거를 이행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용도체계가 크게 분류된 건 뭐고 작게 분류된 건 뭐냐는 거 있죠. 그거를 알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물론 시험 문제가 후보지는 대분류 상호간에 이행지는 소분류 상호간에 이렇게 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럼 대분류가 뭐고 소분류가 뭔지를 알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상의 용도체계를 파악을 하셔야 돼. 여기서 두 가지 개념 문제를 낼 때 두 가지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데 가장 기본 문제가 거기 후보지란 해놓고 거기 두 번째 줄까지 말한다까지 있잖아. 그게 후보지 개념이에요. 용도적 지역 중에서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이런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이행지에 보면은 바로 밑에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이행 과정인 토지를 말한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말한다까지 개념을 줄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를 조금만 또 쉬었다 할까요?